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실 우리 현대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그런 한반도 비핵화 및 미사일 지침 RMOG 해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핵화라는 얘기는 그동안 한반도를 비롯해 세계의 가장 큰 그런 논쟁점도 되고 화두도 된 거고, 거기에다가 미사일 지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아주 기본 문제, 이런 것을 계속돼서 현재까지 견지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정상회담에서 거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미사일 지침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한반도에서 핵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누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된 것이 미사일 지침인데, 이것은 미사일이라는 무기죠. 무기에 대한 것을 미국하고 한국하고 철저하게 같이 개발하고 이거에 의해서 준수를 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IOK 사거리 180까지만 한국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거리 180km라는 거는 평양까지만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탄도는 500kg이라 이렇게 해서 제한을 했는데, 이게 과학이 계속 늘다가 보면 이게 180이라는 게 한반도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갖고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해서 사거리 300km, 이것도 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인 경우에는 이 사거리를 제한을 해제한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1000km에 되는 현무 3입니다. 그 다음에도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일 때는 탄도미사일이 800km라고 그래서 거의 북한 이렇게 해갖고 중국 밑에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탄도미사일을 800km로 오다는데 이 중량을 제한을 한다. 그러니까 현무 4가 나와갖고 중량을 2톤까지 할 수 있고, 사거리 300km일 때는 4, 5톤까지,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로 터지면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이 200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그만큼의 커다란 이런 위력을 갖는데, 이번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뭐를 또 했느냐면 우주발사차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정보통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정찰 위성 및 GPS 위성이 발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 우주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5월 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근원적으로 바꾼 아주 그냥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조그만 제한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사거리 제한을 해제 가능화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도장은 안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될 거 같고, 이런 경우라면 제주도에서 1000km 발사해서 한반도 전역을 타격이 가능할 정도의 이러한 위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국에서도 2000에서 3000km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00km, 500km, 800km 오는데 1000km, 1300km 하면
이 광역 일본어고 중국을 갖다가 포함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여하튼 어떤 경우든 저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게 정치적인 요인이고 뭐과는 전혀 관련을 하지를 않고 여기에서 이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은 우리한테 너무나 그 직결적으로 관계되는 원자폭탄이 관련이 되고요. 뭐 이 사진이 히로시마에 마침 터졌을 때 얘기고, 이것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그 연결되는 원자력 발전, 원자력의 과거, 현재, 미래가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것에 의해서 저 미술, 뭐 로켓, 뭐 우주선 뭐 해갖고 이 왕복선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우측은 그 뭐 유명한 달에 그 인간이 처음 갔을 때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미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주선들인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도 관련을 할 수 있다는 거라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여건이 돼 갖고 이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게 한반도 비핵화의 미사일 지침 RMZ 해제인데, 한반도에 비핵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그대로 원자력이 뭐냐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럼 원자력이 뭐냐? 이거 그냥 원자력이 좀 비교적 매우 어려운 그런 과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간단하고도 좀 저 빠른 의미에서 요점으로 원자력이 어떻게 말하자면 그 우리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는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원자력이라는 게 원자폭탄이라고 하던 게 전기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에 관련되는데, 하여튼 1670년경에 태어난 스테판 그레이라는 사람이 전기가 도체를 따라 흐른다. 전기가 말하자면 도체로 흐르니까 철에다가 한쪽에다 전기를 넣으면 다른 쪽에 전기가 짜르륵 간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도체는, 금속은 이 전기가 통하는데 이게 명주실은 안 통하더라. 이런 얘기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전기를 어떻게 그 저장을 하는 거면 저장하는 방법도 아주 유명한 라이덴병이 나오고요. 뭐 세계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많이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연을 갖고 띄워서 번개가 전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매우 위험한 실험인데, 하여튼 그 프랭클린은 안 죽고 여러 박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그만큼 그 몸으로 떼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전기가 되는데, 갈바니가 개구리를 이용해 갖고 동물 전기가 동물에도 있다는 걸 알았고, 볼타 백작이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이제 볼타 전지에서 지금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전기 전지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캐번디시에서 전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있다. 이렇게 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쭉 하더니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패러데이라는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전류가 자기를 만든다면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참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세계를 섞어놓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패러데이가
그 당시에 글래드스톤 총리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글래드스톤 총리가 대체 전기를 뭘 갖고 쓰느냐, 뭘 갖고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패러데이가 언젠가 전기로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주 통찰적인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 패러데이가 과학에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뭐냐면 크리스마스 강연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강연을 하는데 이게 영국 전체를 세계를 섞어놓을 정도의 그런 대강연을 이제 해서 과학이 재밌고 과학이 일반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다음에 세계에서 갑자기 획기적인 발견이 두 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렌트겐입니다. 이 우측에 있는 것이 제가 찍었는데 그 파리의 라벨로트 박물관에 이게 처음에 만든 렌트겐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 양반이 처음에 발견한 거는 정말로 우연을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음극선으로 하다가 보는데 이 X선이 심지어는 1000페이지의 책도 통과하더라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통과할 수 있는 납은 통과를 못하지만 이래갖고 이게 어느 정도는데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빠다다닥거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을 1000페이지도 통과하니까 사람의 몸도 통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갖고 이게 세계 최초로 렌트겐의 말하자면 부인의 손을 찍은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금속하고 이런 걸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사람의 몸에 이렇게 상처라든가 안에 있고 이런 것에 만일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래갖고 유명해갖고 내용이 이것이 역사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인류에게 가장 널리 보급된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좀 독특한 사람이라 이거를 특허로 일부러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발견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신청을 안 했는데 일단 이 사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노벨 물리학상 제1회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래갖고 렌트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발견의 역사상 이것만큼 즉각적이고 널리 과학적 응용된 전례는 없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 직검적으로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 엑스레이가 나오자마자 같은 저기에서 앙리 베케렐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우라늄이 X선이 아닌 다른 방사선을 내고 있다는 이거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방사선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해갖고 X선하고 같이 발견을 했는데 이때의 방사능이라는 거를 잘 아시는 큐리 부부가 이제 발견을 했죠. 큐리 부부의 라든 발견해갖고 방사능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통과됐는데 사실은 큐리보다 남편인 피에르 큐리가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피에르 큐리는 지금도 많이 우리 전자장비고 이런 데서 많이 활용돼가는 압전기 효과를 낸 적으로 해갖고 이게 큐리 원도로 해서 여러 온도에서의 자성체 해갖고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큐리 이제 자기 부인하고 여기 라듐인가 이런 거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 피에르 큐리에게 노벨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피에르 큐리가 자기
그 부인인 마리 큐리하고 그 같이 받지 않으면 자기는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좌우간 그래갖고 노벨상 위원회에서 뭐 그 마리 큐리한테 노벨상을 줬는데 이 마리 큐리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면 1891년 프랑스 파리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1893년에 여자로서는 처음 수석으로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2등으로 수학과를 졸업했고 뭐 이런 정도로 그 마리 큐리가 천재 중에 천재지만 좌우간 남편은 여러 면으로 잘 둔 겁니다. 그래갖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때의 뒤에 소디하고 큐리의 딸인 이렌느 큐리가 매우 중요한 우리 인류사에서 중요한 거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인공 방사능 물질을 발견을 한 거니까 소위 말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제목적으로는 원자결핵이라는 기본 틀을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렌느 큐리도 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큐리 가문이 노벨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적이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왜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중성자에 전하가 없는데 전하를 띄는 원자에게 중성자로 충격하면 성질을 인공적으로 변형시켜 방사능을 가지고 물질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렌느 큐리가 해서 노벨상을 받은 건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의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에너지는 mc 자승, 질량에다가 그 광속도를 곱하는 건데 여기다가 제곱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수 있다. 그래 갖고 이때에 바로 그 이렌느 큐리 뭐 이런 등으로 해 갖고 이것이 에너지는 mc 자승이라는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그렇고 세계에 그냥 화두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독일이 먼저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여기에다가 미국에다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평생에 자기가 가장 후회된 일을 한 것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저기를 갖고 서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가 결정적인 거가 돼갖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죠. 나중에는 아인슈타인이 이것의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그래서 자기가 가장 후회한 일 중에 하나가 됐다고 그러지만 여하튼 이래갖고 원자폭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는 우라늄으로 만드는데 우라늄의 238은 금은 수은보다도 많이 지각에 있어갖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적으려면 우라늄 235 저기였는데 0.7%밖에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235를 확보하는데 이러는데 옛날에는 만만치 않죠. 이것이 만만치 않아갖고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20억 달러로 하니까 지금으로는 아마 한 1000억 달러도 훨씬 높은 많은 이런 돈을 투입을 해갖고 이제 우라늄 235를 만들어서 오는데 이때의 흥미로운 것이 바로
그 우라늄이 이렇게 저 육불화 우라늄 이런 게 이거 부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원자폭탄 만드는데 말하자면 그 뭐 저 통 만들고 그런데 결정적인 그 문제가 돼 있는데 좌우간 이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 해결한 것이 여러분들이 요새 너무나 보고 있는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그게 테플론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극비 기술이었는데 지금 일반인들한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랬는데 원자폭탄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드는 방법은 우라늄으로도 만들 수가 있지만 같은 통속인 플루토늄 239로도 만든다. 이것이 사실 원자력 발전의 그리고 원자폭탄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아인슈타인의 그 편지라든가 이러고 거기다 예산 그야말로 많은 돈을 들어서 맨하탄 프로젝트로 해갖고 미국에서 총력전을 다 해갖고 1945년 8월 6일인데 이때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항복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잘 알려진 에놀라 게이의 B-29가 히로시마에 가서 원자폭탄 제1호를 터뜨립니다. 그것이 잘 알려진 리틀보이죠. 이렇게 해갖고 히로시마의 상공 550m 상공에서 폭발을 했는데 이때에 히로시마의 인구가 40만에서 한 25만 명 되는데 이 단 한 방의 원자폭탄으로 해갖고 도시의 60%가 파괴되고 반경 500m 생명체는 현장에서 모두 즉사했죠.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나가사키의 플루토늄 239로 이거는 우라늄 235로 한 거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갖고 뚱뚱볼을 떨어뜨려서 나가사키에서도 무려 7만 명이 즉사를 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일본이 단 2개로 해서 총알같이 그래갖고 항복을 하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해방되는 요인이 됐는데 이거를 히로시마에 폭발되고 이럴 때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인류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다. 이 원자폭탄. 그런데 이게 파급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몇십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다. 이런 게 만만치 않은 얘기인데 여기에서의 같은 적이지만 플루토늄도 따져서 하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원자폭탄을 만들면 이 수소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은 원자폭탄하고 달리 핵 불륜, 원자폭탄이 핵 융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소폭탄을 터뜨리려면 원자폭탄을 터뜨려갖고 수소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위력이 수소폭탄이 매우 크다는 건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그러면 유쪽이면 독에 걸면 같은 통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수소폭탄, 원자폭탄이 항상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관련이 되는 거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핵폭탄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처음 만들고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알려지기는 그런데 북한이 이제 여기에 관건이 되는 걸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한 거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 나라를 빼고 세 나라가 갖고 문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보유한 걸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 그 원료가 많습니다.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그랬고 재처리 해갖고 해서 석 달에서 6달이면 허가만 나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북한은 이게 논쟁의 대상 되는 거는 그 나름대로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뭐 세계의 그 화두가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린 적을 하면, 원자폭탄이 워낙 크니까 전쟁으로 보면, 영화에서 보면 핵겨울이 저거는데, 원자폭탄이 일단 터지면 열을 한꺼번에 뽑으니까 겨울이 나지 않느냐. 뭐 그래갖고 그날이 오면 저기 해갖고 이제 아주 이와 같이 하는데, 이게 연장으로 했는데, 지금 그 유명한 칼세균 박사가 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그 핵겨울이 오려면 5,000메가톤 뭐 이 정도가 터져야 되는데, 일본의 히로시마가 12킬로톤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 중요한 게 이제 그 핵겨울이 오려면 동시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41만 6,667개가 터져야 된다는데,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겨울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안심하셔도 될 걸로 보죠. 그 다음에 이러다가 보니까 원자폭탄이 파괴만 옵니까? 파괴하는 거 아니라 이것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용화를 할 수 있느냐 해갖고 제일 먼저 온 것이 잠수함입니다. 이 원자력은 나름대로 잘 제어를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열을 솔솔 빼갖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원자로를 제어하면 전기를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나온 것이 원자력 잠수함인데, 원자력 잠수함의 장점은 뭡니까? 항속거리가 그냥 뭐 물속에서 마르고 닳도록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수함의 문제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려면 밖으로 나왔다 올라와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럴 필요가 없죠. 말하자면 한 번의 연료장전으로 몇 년간 수만 킬로를 운행이 가능하다. 그래갖고 1954년 유명한 것이 그 줄 베르누가 만든 잠수함이 노틀러스호인데, 바로 이 노틀러스호입니다. 무려 3,000톤인데 자망 속도가 30에서 50, 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항속거리 5만 킬로미터, 자망 시간 50일인데 물론 이것도 뭐 지들 마음대로 이와 같은 해갖고 이 잠수함을 만들 정도로 소형입니다. 이게 뭐 따져보면 그렇게 3,000톤이라고 봐야 뭐 그렇게 뭐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데, 바로 소형도 가능하다면 이거보다 큰 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잘 알려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좀 크게 만든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우라늄 230원 농도 94%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3%로 농축을 시켜갖고 이것이 하는데, 여기에는 그 뭐 항상 많이 하는 재처리 시설이 나오는데, 우라늄 235를 핵분열시키면 사용 후 핵연료에 우라늄 230원 1.5%가 있으니까 요것을 버리지를 않고 다시 써먹을 수 있다. 이것이 항상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찌꺼기가 1.5%인데 이것이 그 노천에서 나오는 우라늄 0.7%보다 2배나 효능이 좋은 거예요. 찌꺼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통으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려면
증식로에 나서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고속 증식로입니다. 말하자면 우라늄의 사용기간을 60배 이상 연장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라늄 사용 후 해결료 1톤 중에는 우라늄 238에서 만들어진 플루토늄 239를 약 10kg 정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루토늄 10kg이 바로 원자폭탄 하나 정도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갖고 이 플루토늄 만든 거는 불란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고속 증식로 뭐 이런 게 등등이 다 뭐 불란서에서도 만들고 뭐 지금은 다들 전 세계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하고 원자폭탄 차이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고 원자폭탄에서 폭발시키는 거는 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원자폭탄은 폭발적이라 해갖고 깨르깨르 해서 분열을 시킨 다음에 화약으로 해서 터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그것을 시켜갖고 열을 내게 해서 원자로 해서 제어를 해갖고,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터빈을 동력을 이용해갖고 물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짓고 뭐 화력발전소로 해서 돌리는 걸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이 오고, 다만 에너지가 원자력을 쓰느냐, 그러지 않으면 석탄을 쓰느냐, 가스를 쓰느냐, 그렇게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이용을 하면 원자력 발전소고, 석탄을 이용하면 석탄 발전소고, 그 화력 발전소죠. 그 다음에 물 이용을 하면 뭐 추풍댐이라든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수력 발전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방법론이 뭐 이제 이렇게 뭐 입으로 해갖고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쉽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 가압경수로라는 게 우리에서 말하자면 경수로라는 거는 높은 산에서는 평지보다 공기의 압력 즉 기압이 낮아서 평소에는 물이 100도에 대해 끓지만 기압이 되면 낮으면 100도에도 안 돼요. 끓어버리면 그 산에서 올라가서 밥을 넣으면 쌀이 안 익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뭐 하고서 뻥이 되죠. 뭐 제대로. 그러니까 약 300기압으로 꽉꽉 누릅니다. 꽉꽉 눌러서 천연 우라늄 농도를 3 내지 4%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것이 적절하게 원자력 발전소로 될 수 있다. 이렇게 꽉꽉 눌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발전소들이 가압경수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울진 원자력 발전소고 뭐 이런 데들이죠. 그랬는데 여기에 그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가압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경수가 아니라 중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 이것은 보통 수소보다 2배 무거운 중수소와 이렇게 해갖고 중수를 감속제한 냉각제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수로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아까 그 경수로처럼 우라늄을 정제를 하지 않고 노천에서 나오는 우라늄 235 0.7%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수로는 연료를 그러지만 그만큼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경수로는 연료를 교체할 때 원자로 약 2달 정도를 가동 중단하고 하는데, 이때는 이 중수로는 장점이 중단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뭐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경수로하고 중수로가 함께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중수로로 돼 있죠. 중수는 그런데 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중수가 물속에 0.015% 있는데 1.2배보다 더 무거워요. 근데 중수로 생산이 워낙 어렵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2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중수로는 4기만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경수로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장단점은 있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뭐 가짜 뉴스고 이런 거 등등도 많이 나오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영화처럼 그 폭발하지 않느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농축도가 폭발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도수가 높은 위스키나 보드카에 성냥불을 대면 불이 붙지만 막걸리나 맥주에 성냥을 100번 갖다 대도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건데, 영화에서는 뭐 솔창게 그냥 하고 그러지만 그런 내용은 불식시켜도 되고, 그래도 가장 그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이 사고가 나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사고 등급이 0에서 7등급 하는데 제일 처음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잘 알려진 게 미국에 있는 스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게 1979년에 여기에서 원자력의 내부가 파괴돼서 이렇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큰 사건이었는데 이 자체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사고는 났지만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만일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까지가 있었는데 그 뒤에 사상 최고의 것이 이 러시아의 체르노빌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것이 노심에 붕괴돼 갖고 방사능이 누출돼 갖고 세계를 완전히 원자력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꿔준 겁니다.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은 러시아의 이 발전은 우리나라라든가 외국에서 온 거고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요건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되는 여러 가지 오는 데고 그랬는데도 이게 가짜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죠. 원자력 발전소에 폐기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소에 갖고 사고에 대해 갖고 보면 백혈병이 아주 그냥 많이 들고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인지가 되지를 않고 등등으로 해갖고 사고 30년에는 완전히 새로 복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자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 과장된 거를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가 원자폭탄을 터진 당적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까? 그러면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만일 그랬다면 원자력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하지만 우리나라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일본에서 지진에 의해서 해갖고 후쿠시마 이게 문제가 돼갖고 하는데, 후쿠시마가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7등급 사고입니다.
그래갖고 방사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체르노빌의 10분의 1밖에 뭐 누출도 좀 뭐 하지만 하여튼 그런 적이랬는데, 좌우간 일본에서 이 발전소는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데서도 지진이 일어나갖고 그냥 건물들 오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한일 간의 그 폐수 처리 뭐 이거 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설명하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원자력 발전에서는 잘 알고 있는 적이지만 안전하지만 완벽한 시설은 불가능하다. 그래갖고 현재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저장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으로 보면 항상 알 수 있는 거는 현재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보면, 특히 한국인 경우는 지진이 뭐 대형 사건들이 없는 그 아주 천혜의 그 위치로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몇 메타씩의 콘크리트로 해갖고 그 안에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탈원전해 갖고 여러 가지 뭐 정책적 뭐 이런 게 있지만, 좌우간 원자력 자체에 대해서는 그 발전소에 큰 당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는 걸로 보면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1m나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나머지의 이제 에너지 문제는 뭐 다른 얘기죠.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뭐 저장 문제가 아주 골머리 아픈 얘기였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이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물속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옷은 그냥 그대로 버리질 않고 따로 해갖고 처리를 하고요. 이 원자력 쪽에서 안에 있는 건 물속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용 후 해결료가 아주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댔습니다. 뭐냐면 로버트 태권브이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되면 그런 거 있으면 지구에다가 뭐 합니까? 딱 이거를 뭐 태권브이든지 뭘 해갖고 그 태양 쪽으로 해서 날리면, 그러면 뭐 자동으로 다 타버리는 거죠. 뭐 하여튼 아이디어들은 이 작가들의 아이디어들이 좋으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는 우리가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 물질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곧 태권브이가 나와서 뭐 나쁜 나라만 잡습니까? 해갖고 이제 이 문제되는 에너지 이것도 아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한 가지 저기를 했죠. 한반도에 비핵화하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원자력이 뭐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했죠. 근데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미사일 지침 RMOG 해제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이게 왜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사건건 내갖고 우리나라에 아주 이 정책의 기본이 될 정도냐. 이거에 대한 거는 아주 우주서부터 저기라는데, 우주에는 우주 개발에 관한 미술이라든가 결정적인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4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1957년엔 치올코프스키에서 러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천재라는 게 뭐 과학자가 천재라는 게 별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1903년에 쓴 것이 우측에 된 논문인데, 이 논문의 인공위성의 비행 원리, 액체 로켓, 다단 로켓의 원료고 우주정거장, 우주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100년 전에 썼는데 이론가입니다. 그래갖고 그 우주 정거장, 지금 저희들이 있는 저 우주 정거장이 바로 1903년에 이 우측에 있는 논문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액체 로켓의 아버지라는 고다드가 나옵니다. 요거 해갖고 숑 터트리니까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해갖고 사실 이 양반의 기본적으로 해갖고 로켓가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실용화시킨 사람이 잘 알려진 베르너 폰 브라운 해갖고 이 독일에서 그 나치에서 V2 로켓이 성공적으로 개발해갖고 영국에 이것이 그냥 무차별로 비행기 없이 가갖고 영국을 아주 그냥 경악스럽게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로켓이 6개월이나 1년만 먼저 했다고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이 바뀌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죠. 그래갖고 로켓 저길 놓는데 1945년 히틀러가 이제 죽고 2차 대전이 종식이 되자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 구소련에서 총력전으로 해갖고 이 V2 로켓의 아이디어를 확보하는데, 다행하게도 하여튼 폰 브라운 박사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랬고 미국이 이제 로켓을 이제 만들고 이러는 사정에 놀라운 천재가 한 사람이 러시아에 있었던 겁니다. 그 러시아에 있는 사람의 우크라이나 세르게이 콜로로프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항공기술학교 졸업하고 1931년에 제토 추진 연구에 참여해갖고 뭐가 저거냐면 액체 로켓 연료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제트 연구소 소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게 친구 녀석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험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실험이 그렇게 성공이 모두 될 수 없는 상태니까, 이 양반이 1938년에 예산 낭비로 그냥 고발을 해갖고 시베리아의 그 형무소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건강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미국에서 폰 브라운 박사를 확보를 갖고 소련의 이 V2 로켓 복제에 투입을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계속 투입을 하니까 놀래갖고 소련이 따라가야죠. 폰 브라운 박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자면 콜로로프 박사를 아주 악착같이 작사를 낸 발렌틴 글루시코 박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수용소에 있는 그냥 영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소에 있는 죄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러우면 폰 브라운 잽도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진짜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갖고 로켓을 개발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상대로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돼갖고 해서 뭐냐면 1947년도에 독일의 폰 브라운 박사가 저기는 V2 로켓을 개발한 R1 로켓을 이 양반이 소련에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놀라운 저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 로켓 저기를 해갖고 여러 개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만드는 그런 로켓을 만들어 갔는데, 마침 이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 거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에 과학기술이 경쟁이 됐는데, 미국은 소련이
아주 그 원자폭탄을 못 매들 걸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글쎄 소련이 미국이 1945년 했는데 4년 후에는 1949년 8월에 원자폭탄을 미국이고 영국이고 물론사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소련이 그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랬는데 이 소련에서도 독일이 그 원자폭탄 만드는 거라고 착수를 했는데 미국이 그래갖고 맨하탄 프로젝트를 투입을 해갖고 하는데 이때의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가 스파이에 의해서 소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엔 공산당하고 이제 민주주의하고 싸울 때 소련으로 넘어가서 소련에서는 미국에서 하던 시행착오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이 원자폭탄을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폭탄을 해서 사실은 미국 예측보다 5년 아니라 한 10년 정도가 빨리를 했습니다. 이랬는데 그 미국의 코롤로프 박사가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소련이 원자폭탄을 갖고 있어도 그거 별거 아니다. 왜냐? 소련은 해군력이 없습니다. 뭐 전혀 없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가지고 오더라도 갖고 있더라 그래도 미국을 공격을 못한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1957년이에요. 원자폭탄이 소련에서 터진 지 얼마 안 돼 갖고 코롤로프가 사거리 7,000km의 R7 로켓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 로켓이 뭐냐? 바로 인공위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에 의해서 여기 좌측의 사진에서부터 보는 거에 갖고 최초로 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그 이름의 동반자입니다. 요게 그 구경이 58cm인데 라디오 송신기를 해갖고 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제가 이게 인공위성이 이루어갖고 이때에 여기서 우주선에서 라디오로 송신하는 걸 전 세계로 퍼져갖고 이게 그냥 깜짝 놀랄 수 없는 거죠. 이걸 가서 소위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유명한 스푸트니크 2호로 해서 이 개입니다. 라이카를 태워갖고 우주로 날렸습니다. 물론 라이카는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저기를 냈는데 이게 미국을 완전히 뭘로 그러냐면 케이오틱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은 원자폭탄을 러시아가 그 소련이 갖고 있어도 공격할 수가 없다는데 해군력이 약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공격 불가능했는데 스푸트니크는 탑재 용량 1톤짜리를 타봐갖고 우주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도 이에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도 만들어야 되는데 인공위성 오고 뭐 이렇게 만드는데 미국에서 뭐 1900 저기를 해갖고 만들었는데 60%로 뭐 이렇게 해갖고 25kg짜리를 겨우 올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이런 게임이 안 되는 걸 더욱더 놀랍게 온 거는 1961년 4월이죠. 몇 년 안 돼서 보스토크 사업 그걸 해갖고 유리 가가린 우측에 있는 사람을 우주로 보냈다가 살려옵니다. 유리 가가린이 이 후보자가 돼서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게 된 얘기가 아주 전설입니다. 왜냐하면 20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가 된 게 쫘르륵 이제 그 우주선을 이제 직접 가봐야 되는데 얘만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 우주선으로. 그거 왜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내가 타는 곳에 경의를 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죽을지 안 죽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 1호였는데. 그래갖고 했는데 하여튼 요게 이쁘게 배갖고 그래갖고 이제 된 겁니다. 이때에 가장 유명한 우주에서의 말이 있죠. 유리 가가린이 말이죠.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르다. 이게 이제 푸른 지구라는 말이 나오는 아주 여러 가지에서 직접적이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마치 그거처럼 유리 가가린하고 코롤로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주에 우주선을 발사하고 인간도 가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노벨상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노벨상을 못 줬습니다. 그 이유가 코롤로프는 그 죽을 때까지도 그랬지만 이 사람을 구소련에서 미국에서 이 사람을 납치하거나 뭐 이럴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뭐 영화에 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죽이거나 그러니까 납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끝까지 숨겼어요. 그러니까 상 타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노벨상 타는 게. 이건 뭐 말도 저거는 그냥 금방 이름만 알렸으면 금방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을. 그랬는데 하여튼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죠. 그래갖고 스푸트니크 쇼크로 해갖고 결국은 그 미국이 그냥 총력전인데 미국에 또 돈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소련을 앞서기 시작해갖고 1969년 11월에 드디어 아폴로 15, 11월에서 암스트롱이 달 착륙을 하면서 소련을 이제 앞서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왕복 우주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발이 되게 되었죠.